한국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한다고요? 농담하십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요? 그냥 반도체나 만들고 배나 만들라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국 기술 빼고 어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한국은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온 나라가 흔들렸죠. 중동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렸습니다. 석유 가진 나라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때 한국은 눈치 보며 생존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 원유가 배럴당 280달러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장 셧다운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유럽 전문가들은 손 놓았어요. 미국 관료들도 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박사 출신 국제에너지기구 수석 분석관이 텍사스 들판으로 날아갔습니다. 25년 경력의 냉혹한 전문가가 한국계 연구팀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 기술 도입하겠다며 줄을 서기 시작했죠. 세계는 이제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한국이 에너지 약소국 맞습니까? 석유 이후 시대를 여는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반도체 잘 만들죠. 배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한다고요? 20년 경력 IEA 분석관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공급망이 무너지고 원유가 280달러를 찍었을 때, 전 세계가 손 놓았을 때 유일하게 답을 들고 나타난 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옥스퍼드에서 에너지 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MIT 연구소를 거쳐 지금은 국제에너지기구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20년간 에너지 위기만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수소,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세계 어디서 어떤 프로젝트가 벌어지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허점도 찾아내죠. 냉정하게 평가하고 가능성 없으면 잘라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저승사자. 과장된 기술, 부풀린 전망, 저한테 걸리면 끝이에요. 투자 보고서에 빨간 줄 그어지니까요. 저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숫자가 안 나오면 끝이죠. 그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25년 경력이 조용히 부정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일입니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자세한 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여파였죠.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280달러를 돌파했어요. 1년 전만 해도 80달러 수준이었는데 거의 3배 이상 뛴 겁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겁니다. 운송비가 2배로 뜁니다. 전기료가 폭등하죠. 제조업이 무너집니다. 국제 해상 운송의 32%가 마비됐습니다. 유조선들이 항구에 묶여 있었어요.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운송사들은 리스크를 감당 못했습니다. 화물이 쌓이기 시작했죠. 유럽은 3주 안에 석유 비축량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 6개 도시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남미 4개 도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력망이 무너진 겁니다. 군사기지조차 응급 발전기로 버티는 상황이었죠. 병원은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통신망이 끊겼어요. 도시가 빛을 잃으면 문명도 잃습니다. 저는 그 위성 사진을 봤습니다. 밤하늘에서 본 도시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죠. IEA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분석관들이 모였어요.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붉은 그래프가 떠 있었죠. 수직으로 추락하는 공급망 지표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해결책이 없다고요. 20년 경력의 저조차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대체 에너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다 실패했습니다. 유럽 풍력단지 출력이 17% 떨어졌어요.
바람이 약해졌다는 이유였죠. 미국에서는 대형 ESS 화재가 3건 발생했습니다. 수소 경제 모델은 경제성이 붕괴됐고요. 우리가 믿어온 모든 대안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인류는 에너지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요. 세계 질서는 에너지에서 시작되고 에너지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이메일에 문서 한 장이 도착했어요. MIT 연구팀에서 보낸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죠. 암모니아 기반 수소 시스템. 또 실험실 장난감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열어봤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호흡이 멈췄습니다. 효율 70% 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70%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저는 냉소했습니다. 또 숫자 부풀린 거겠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정교했어요. 실험 기록이 빽빽했습니다. 조작 흔적이 보이지 않았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연구팀 명단이 있었습니다. 제이박, S. 김, 와이리. 한국계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한국,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그 나라가 에너지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MIT 연구소에서 온라인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참여했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냥 확인 차원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는 봐야 했으니까요. 화면에 한국계 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제이박이라고 소개했어요. 수석 연구원이라고 하더군요.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기 시작했죠. 암모니아 기반 수소 크래킹 시스템.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효율 곡선이 기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질문했습니다. 이게 실험실 데이터 아니냐고요.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했냐고 물었죠. 제이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간 연속 운전 완료했다고요. 온도 변화, 습도 변화,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했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연속 운전 시간은 얼마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최장 72시간이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72시간?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산업용은 최소 수천 시간 돌아가야 하는데요. 경제성은 어떻냐고 물었죠. 재료비는요? 유지보수 비용은요? 제이박은 모든 질문에 숫자로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계산서를 펼쳤죠. 저는 찾고 있었습니다. 허점을요. 어디선가 숫자를 부풀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빈틈이 안 보였어요. 다른 참석자들 반응은 어땠냐고요? 냉소적이었습니다. 미국 쪽 전문가가 말했어요. 한국 팀이 또 숫자 조작한 거 아니냐고요. 유럽 분석관도 거들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하지만 실행이 문제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 성과는 너무 매끈해 보였거든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파고들기로 했죠. 데이터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환경 기록을 봤어요. 온도, 압력, 유량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정교하게요. 연구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날짜가 빽빽했어요. 실패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3월 15일, 촉매 과열로 실패. 3월 22일, 밸브 누출로 중단. 4월 3일, 온도 제어 실패. 이 팀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했어요. 그리고 개선했죠. 저는 데이터 조작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프 왜곡, 수치 변조, 뭐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통계 분석을 돌려봤죠. 정상 분포였어요. 인위적 조작이 있었다면 분포가 이상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깨끗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이 팀 뭔가 다릅니다.
보고서 중간쯤에 실험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읽는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에서 배운 반복 검증 방식을 적용했다. 한국에서 배웠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또 나왔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실증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텍사스 들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트랙터가 서 있었죠. 엔진이 켜졌습니다. 소리가 조용했어요. 일반 디젤 엔진보다 훨씬 부드러웠죠.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타이머가 떴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돌아갔습니다. 배기가스 분석 데이터가 나타났죠. 탄소 배출 99% 감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트랙터는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실패하고 기록하고 다시 시도하는 거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계속 나타났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기술의 근원이 한국이라는 겁니까? 저는 20년간 에너지 기술을 평가해왔습니다. 수백 개 프로젝트를 봤어요. 대부분은 화려한 말뿐이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가 있었어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이는 트랙터가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으로요. 데이터를 하나씩 다시 봤습니다. 실험 기록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추적했죠.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팀은 운으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집요함으로 성공했습니다. 반복으로 성공했죠. 그리고 그 방식의 뿌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방문 검토 필요. 더 이상 서류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직접 봐야 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텍사스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실증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했죠. 이 기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는 뜨거웠습니다. 5월 오후였는데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었어요. 저는 렌터카를 몰고 휴스턴 외곽으로 향했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낡은 산업단지였습니다. 주변엔 버려진 창고들이 보였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세계를 바꿀 기술이 이런 곳에 있다고요? 차를 세웠습니다. 앞에 컨테이너 몇 개가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외벽이었죠.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창고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멈췄죠.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했어요. 모니터가 20개 넘게 깔려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죠. 온도 센서, 압력 게이지, 유량계. 군사 장비급 정밀도였습니다. 제이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드론 테스트를 보여드리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드론이 놓여 있었어요. 크기는 중형급이었습니다. 날개 폭이 2m 정도 됐죠. 연구원이 암모니아 탱크를 연결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시작했어요. 체크리스트가 3페이지였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일반 드론보다 훨씬 부드러웠죠.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드론이 이륙했어요. 천천히 상승하더니 안정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타이머가 시작됐습니다. 10분, 20분, 30분. 드론은 계속 날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배터리 상태, 엔진 온도, 모든 게 안정적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론은 여전히 하늘에 있었어요. 유럽에서 온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죠.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드론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착륙했죠. 정확히 1시간 34분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배기가스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분석기에 넣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 99% 감소. 질소와 수증기만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다음은 트랙터였습니다. 100kW급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어요. 크기가 컸습니다. 산업용 수준이었죠.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음이 일정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트랙터가 움직였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렀어요. 속도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반복했습니다. 급정거도 했죠. 엔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엔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열화가 거의 없었어요. 촉매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장비가 아니었어요. 실전 투입 가능한 수준이었죠. 유럽 전문가가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 쪽 분석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죠.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제이박이 다가왔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실패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실패하는 법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죠. 100번 실패하면 10첫 번째 시도합니다.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노트들이 붙어 있었어요.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가 적혀 있었죠. 촉매 과열 23회, 밸브 누출 17회, 온도 제어 실패 31회.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시했어요. 연구원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를 구하겠다는 거창한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했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어요. 20년간 저는 수백 개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은 허세였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속 빈 기술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를 봤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팀의 근원은 정말 한국입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혁명의 중심입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보겠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이박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본사 방문이 가능하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오하십시오. 한국은 여기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강렬하다고요? 보고 싶습니다. 그 강렬함을요. 텍사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 IEA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현장 검증 결과를 상세히 적었죠. 데이터, 영상, 분석 결과 모두 첨부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유럽 대표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스타트업 쇼잉일 뿐이라고요. 실험실에서는 뭐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은 다르다고요. 미국 관료가 거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완벽하다고요. 오히려 의심스럽답니다. 70% 효율 향상이요? 그런 숫자는 현실에 없다고 했어요. 분명 어딘가 조작이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익숙함을 더 신뢰한다는 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확인하려고요. 데이터를 하나씩 재검증했습니다. 실험 환경 로그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시간대 차이가 있었어요. 일부 기록이 0.3초 어긋나 있었습니다. 촉매 온도 기록도 미세하게 달랐어요. 0.3도 차이였죠.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차입니까? 아니면 조작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정치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계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요. 데이터 불일치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진 겁니다. 언론이 움직였어요. 한국 연구팀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퍼진 뒤였으니까요. 제이박에게 연락했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데이터 불일치가 있습니다. 시간대 오차, 온도 편차. 설명해 주십시오. 제이박은 침묵했어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조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오차는 뭡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작은 절대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오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이박이 말했습니다. 크로우 박사님, 우리를 의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죠.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다시 보십시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의심해야 합니까?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텍사스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검증팀과 함께였어요. 유럽, 미국 전문가들이 동행했습니다. 모두 회의적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이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서버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로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했죠. 저희는 3일간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원본 파일, 백업 파일, 센서 기록. 모든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환경 센서의 시간 싱크 문제였습니다. 센서가 3개였는데 하나가 0.3초 늦게 동기화됐던 거예요. 온도 편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센서 보정 시점 차이였죠.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였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죠. 의심했던 제 자신이요. 유럽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분석관도 인정했어요. 조작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퍼진 의혹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치권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한국계 기술은 위험하다고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죠. 투자자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요. 유럽 로비그룹이 압박했어요. 한국 기술을 밀면 기존 산업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적은 무능이 아니라 이해관계라는 걸요. 진실보다 기득권이 더 강했습니다. 제이박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였어요. 완벽했습니다. 숫자도 맞았고 현장도 증명했죠. 문제는 세계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썼습니다. 데이터 검증 과정, 오류 원인, 모든 걸 명확히 적었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정치를 이길 순 없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의 미래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제이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데모를 준비했다고요. 이번엔 규모가 다르답니다. 저는 다시 텍사스로 향했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언론사 몇 곳이 와 있었어요. 투자자들도 보였습니다. 규모가 커졌더군요. 제이박이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2시간 비행에 도전한다고 했죠. 2시간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이전 기록이 1시간 34분이었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을 개선했답니다. 촉매 효율을 높였다고 했죠.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떠올랐어요. 타이머가 시작됐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엔진 온도가 안정적이었어요. 연료 소모율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드론은 여전히 날고 있었죠.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군거렸어요. 1시간 30분이 됐습니다. 이전 기록을 넘어섰죠. 하지만 드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날았어요. 엔진음이 일정했습니다. 2시간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드론은 여전히 하늘에 있었습니다. 2시간 7분에 착륙했죠. 기존 기록의 2배였습니다. 배기가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 거의 0%. 질소와 수증기뿐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성능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발전 시스템이었습니다. 100kW급이었어요. 이번엔 12시간 연속 운전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12시간이요? 저는 놀랐죠. 산업용 수준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엔진이 돌아갔어요. 전력 출력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떴죠. 93% 효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6시간, 9시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어요. 출력이 일정했습니다. 온도도 안정적이었죠.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경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죠. 이건 이미 실험 단계를 넘었다고요. 12시간이 됐습니다. 시스템이 정지했어요. 최종 효율 93% 유지. 탄소 배출 거의 0%.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이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가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벽에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3교대 시스템이었죠. 기록지를 봤습니다. 빽빽했어요. 매일매일 실험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 실패, 개선점. 모두 기록돼 있었죠. 한 달에 실험 횟수가 200번이 넘었습니다. 제이박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죠.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요. 저는 연구원들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첫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엔젤 투자였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죠. 다음 날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계 연구진 미국에서 기적 만들다. 일주일 뒤 국제에너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 주제 중 하나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유럽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고요.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조롱받던 기술이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업화, 양산, 상용화. 모두 넘어야 할 산이었죠. 제이박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이 뭡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 본사에서 대형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1.5메가와트급이라고요.
1.5메가와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소형 마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였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뒤 데모를 한다고 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성공이 보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풍이 옵니다. 기득권이 움직이죠. 정치가 개입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3개월이 결정적이다. 만약 대형 데모가 성공하면 이 기술은 세계 표준이 된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난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텍사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 직후에 어둠이 온다는 걸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어요. AI 투자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들썩였습니다. 모든 자본이 AI로 쏠렸어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생성형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투자자들은 오직 AI만 찾았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잊혔습니다. 수소도 암모니아도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투자금이 70% 급감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제이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이 3개월치밖에 안 남았다고요.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갔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혁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까?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석유 기업들이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암모니아 기술은 위험하다는 캠페인을 펼쳤죠.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연구진 안전성 논란. 암모니아 폭발 위험성 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퍼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요. 정치적 압박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다시 익숙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이박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수척했어요. 연구팀 핵심 인력 2명이 이탈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였죠. 과로도 심했고요.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크로우 박사님, 우리는 여기까지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런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20년간 저는 냉철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살았어요. 오직 숫자만 믿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완벽했어요. 현장에서 증명됐죠. 하지만 세상은 그걸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죠. 저는 텍사스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연구원들의 손때 묻은 노트. 밤새 켜져 있던 모니터 불빛. 3교대로 돌아가던 실험실. 그들이 포기하면 이 기술은 사라집니다.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IEA 내부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암모니아 기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긴급 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입니다. 석유 이후 시대의 첫 출발점이죠.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역사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썼습니다. 데이터를 첨부했죠. 현장 검증 결과를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이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나갔어요. IEA 전체 위원회에 발송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정치적 반발이 올 겁니다. 압박도 받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이박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방금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싸워야 합니다. 함께요.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제 메일이 발송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제이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고요. 남은 자금 전부를 걸고 대형 데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1.5메가와트 급이었습니다. 컨테이너 4개 규모였어요. 소형 마을 전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제이박이 말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회사는 오늘로 끝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시험이었죠. 텍사스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연구원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옆에 장비들이 빼곡했죠. 케이블이 사방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마지막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유럽 로비스트들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암모니아는 폭발 위험이 있다며 언론을 장악했죠. 미국 의원들도 움직였습니다. 한국계 연구팀은 실험을 중지해야 한다고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관까지 현장에 파견됐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고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진실이 기득권을 무너뜨릴까 봐요. 데모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현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 투자자, 정부 관계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시스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체크리스트가 5페이지였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압력, 온도, 유량 모든 게 정상이었죠. 오전 8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출력이 올라갔죠. 500kW, 800kW.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래킹 온도 상승이 지연됐어요. 예상보다 느렸습니다. 진동 수치도 편차가 나타났죠.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럽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봐라, 허상이었다고요. 조사관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겁니까? 25년 경력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제이박이 움직였습니다. 연구원들을 모았어요. 빠르게 회의했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연구원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식 스패너를 들고 있었어요. 밸브로 다가갔죠. 각도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직접요. 다른 연구원이 센서를 보정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감각이었습니다. 현장 감각이었죠. 시스템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어요. 진동이 안정됐습니다. 경고등이 하나씩 꺼졌죠. 출력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1메가와트를 돌파했어요. 1.2메가와트, 1.4메가와트. 계속 올라갔습니다. 1.5메가와트에 도달했습니다. 완벽한 출력이었어요. 그래프가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안정적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탄소 배출 0%. 질소와 수증기만 나왔어요. 효율 92%. 온도 안정. 진동 정상.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어요. 출력이 일정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죠. 완벽했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럽 전문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관은 펜을 내려놨죠. 언론 기자들은 카메라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완성한다는 걸요. 매뉴얼이 아니라 감각으로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요. 한국 연구원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데모가 끝났습니다. 최종 데이터가 나왔어요. 12시간 연속 운전 성공. 1.5메가와트 안정 출력. 탄소 배출 제로. 모든 목표 달성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어섰어요. 언론이 몰려들었죠. 제이박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함께요. 그날 밤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퍼졌어요. 한국 기술 1.5메가와트 성공. 석유 이후 시대 개막. 에너지 혁명 시작. 투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모두가 연락했어요. 하룻밤 새 세계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텍사스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죠. 석유 이후 시대의 출발점은 한국이었다고요. 데모 성공 다음 날 IEA 본부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G20 국가 대표들이 모였어요. 주제는 하나였죠. 한국 기술 도입 검토. 유럽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우리 에너지 정책에 포함시키겠다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미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전술용 전력 시스템으로 검토 중이라고요. 아시아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모두 협력을 요청했죠. 한국 산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계 소식이 들렸어요.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12개국에서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한국 화학 기업들은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설비에 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에너지 패권의 새로운 주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죠. 석유 이후 시대는 한국에서 시작됐다. 저는 한국 기술 문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성공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개선하는 문화. 기록에 대한 집착. 현장 중심 사고방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한국은 혁신을 운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매일 반복하고 기록하고 개선했죠. 그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이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지원을 선언했어요. 중국도 기술 협력을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앞서 나가고 있었죠. 저는 제이박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더 크게 갈 겁니다. 10메가와트급을 준비 중이라고요. 세계 에너지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석유, 미국의 셰일가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암모니아. 새로운 축이 생긴 겁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20년간 저는 에너지 위기를 기록해왔습니다. 붕괴와 실패를 봤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희망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승부할 수 있다고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에너지 혁명을 이끌 수 있다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기술 국가가 아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다. 세계는 한국을 뒤늦게 깨달았고 한국은 이미 앞서 있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IEA 의장이었어요. 크로우 박사, 한국 출장 준비하십시오. 공식 방문단을 꾸릴 겁니다. 저는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직접 보겠어요. 이 혁명의 중심을요. 그 나라의 정신을요. 석유 이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문을 연 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